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곧장 지금의 거울로 삼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일종의 등식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명나라, 청나라, 몽골, 일본이 한반도를 노려보고 있었다면 지금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비슷한 자세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다툼을 저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주 비슷합니다. 명지대 사학과 한명기 교수가 쓴 역사평설 병자호란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푸른 역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희진의 역사읽기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2월 5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김효진 PD입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긴 인사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죠. 예,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야겠고요. 어제는 그 병자호란을 둘러싼 국제 관계와 거기에 대한 당시 조선의 대응, 이 표면적인 내용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선의 대응이 그 어려운 시기에 광해군 정권과 인조 정권이 달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 달라졌느냐?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봐야죠. 한마디로 병자호란이라는 이 처참한 비극을 부른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런 설명이겠군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을 상기해 봐야 됩니다. 천하국가 얘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왜 중화사상, 그리고 이 중화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통치체제, 이념체제를 만든 유교, 그리고 성리학도 어차피 거기서 관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념체계에서는 사실 오늘날 같이 이 중원의 국가를 원칙적으로만 보면은 그냥 국가 대 국가로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모셔야 될 천자고 우리는 천자를 모시는 제후국이고 그래서 깍듯하게 얘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 게 중화사상을 받아들인 유교, 유학, 성리학의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그 원칙을 왜 강조를 했느냐면은 원칙은 이렇다는 거. 그런데 이거는 설정일 뿐이지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사실 조선이면 다 같은 조선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자체가 뭐 맨날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망할 때까지 다 굴욕적인 외교를 했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정권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세운 집단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정도전이나 태종 이방원 같은 사람들은 그 명분과 현실의 괴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광해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명을 굉장히 그 받드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실리를 다 챙겨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공책본과의 뭐 관계에서 뭐 실리 몇 푼 챙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요동정벌 한다는 걸 그 최영이 무리하게 요동정벌 한다는 것 때문에 그 고려를 뒤집어 엎었으면서도 자기들은 또 야금야금 요동지역을 그 만주지역을 먹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괜히 힘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면서 한 번에 먹는 것보다는 소문 안 내고 명나라 비위 거슬리지 않으면서 야금야금 먹으니까 사실 주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더 얄미웠던 거거든요. 부지불식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더 얄밉죠. 형님 하면서 살살 뺏어가는데 뭐라 그러기도 곤란하고. 그 오죽하면은 그 표준 문제 트집 잡아가지고 정도전 압승해 오라고 그랬겠습니까? 명나라 황제 체면에. 그러니까 광해군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크게 비율을 거슬리면은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압박을 받게 되니까 그건 조선이 감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챙길 걸 챙기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시각에서 보나 사실 당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가의 생존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냥 이념이 멋대로 설정한 원리보다는 그런 원리를 팽개치고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전략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인조반정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음. 그 원리가 현실에서 실현돼야 됐다고 보는 거예요. 원리라고 하시면 아까 말했던 중화사상의 원리 있죠. 그게 성리학적인 원리이기도 하니까. 거기에 대국을 받들어야 되는 4대의 원리. 거기에 바탕한 존명, 그렇죠. 배청. 바로 그 4대를 해야 될 대상이 천자고 예. 명을 천자로 인정을 하는 거지 오랑캐인 청을 천자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 당연히 천자를 보위를 해야지. 네. 왜 그 천자를 위협하는 오랑캐의 비유를 맞추고 있느냐라는 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압력을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미쳐버릴 지경이죠. 그러니까 광해군은 현실을 안다는 얘기죠. 임진왜란 때 분조 활동을 하면서 네. 전쟁만 경험을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명나라가 원군이라고 들어와서 한 짓까지도 광해군은 다 직접 몸으로 체험했지 않습니까? 왜군 못지않게 몹쓸 짓을 해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조선에서만 해도 왜구보다 명이 주는 피해가 명나라 군대가 주는 피해가 더 크다. 이런 말 공공연히 돌아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군이야 노략질을 해가도 적이니까 저러려고 보내드리니까. 근데 도와주겠다는 군대가 와가지고 전투는 열심히 안 하고 열심히 조선군 군량 뺏어가기는 하고 그 왕 앞에 와가지고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그거는 선조라는 개인을 망신을 주는 게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모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 이러고 나중에 그러다 결국 일본이라도 열심히 물리쳐줬으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전쟁 끌기 힘드니까 일본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조선 영토를 떼주느니 마느니 이런 그렇죠. 협상하고 앉았고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성리학이든 중화사상이든 여기서 그 설정한 관계하고 현실이 틀리다는 걸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게 된 그렇죠. 예, 그 현실을 깨닫게 된 원리라는 게 소용없다는 게 국제관계라는 게 냉정한 생존의 논리이기 때문에 예. 그런 원리는 정말 개뿔이나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게 광해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적으로 좀 위험한 줄타기라고 할 수 있는 외교를 하면서도 네. 그렇게 속을 다 드러내면서 이 명나라에게 어떻게 보면 착취를 당한달까? 이걸 피하는 정책을 편 거죠. 네. 그래서 모문용 같은 인사하고도 굉장히 많이 거리를 줬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정책이 뒤집어 빈 계기가 된 게 인조반정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리주의자들이 집권을 한 거거든요. 중화 사상을 떠받치고 떠받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왜 그 조선 군대가 강홍립이 이끄는 조선 군대가 항복을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과정을 겪어서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얼른 항복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전황이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이길 수 없다는 것도 거의 알고 갔다는 상황인데 왜 얼른 항복을 못했느냐? 명쪽의 압력도 있었지만 국내 압력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광해군이 국내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지지해주고 그래서 보안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하면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네. 우리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콕해서 끌려가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피해를 주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항복하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됐을 텐데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자가 그런 어떻게 보면 뻔한 전략도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이라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조선의 기득권층은 무슨 대책도 없으면서 존명 외치거든요. 존왕양이랍니다. 제조지은이랍니다. 예. 임진왜란 때 은혜 갚아야 된답니다.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겠어요? 무슨 은혜겠어요? 와가지고 우리가 등 처먹힌 게 얼만데. 이런 와중에 그 왕 앞에서 제조지은을 얘기하고 있는 신료들을 보면서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명나라한테 곧바로 보고할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령조차도 노골적으로 딱 부러지게 못 내리는 거죠. 물론 군대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현장 지휘관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신랄 같은 줄타기 외교를 해왔는데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나서는 안 뒤집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정을 일으킨 명분 자체가 그 존주로나 입각한
네. 제조지은을 갚자. 어디 감히 광해 그렇죠. 너가 어디 명나라와 밀당질이냐. 그렇죠. 우리가 모셔야 되는 대국인데. 그러니까 사실 광해군이 말이라도 한번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말이라고 한번 잘못하면 정권이 엎어진다 수 있다는 거. 네. 그 위기가 현실화된 게 바로 인조반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집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자기들이 내세운 명분에 집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조선의 외교가 청으로 기울어진 거죠. 근데 이게 왜 명으로 기울어진.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청을 자극하지 않았다고 보는지, 이게 청이 조선을 침공을 하게 되는데 왜 네. 변수가 안 됐다고 보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어제 해주신 말씀이 이런 맥락이군요. 그러니까 광해 정책이 어떠했든 인조의 정책이 어떠했든 그거랑 상관없이 광해 가는 동안 청이 안 쳐들어온 거는 아직 자기들 입장에서 시기가 여물지 않았다는 거였고, 쳐들어온 거는 언제든 어차피 그때는 이제 쳐들어올 거였으니까 누구의 뭐 정책 때문이 아니다. 외교상의 우리 기술에 따른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 네, 일부 있었는데 예. 사실 조선이 인조반정 나고 난 다음에는 예. 좀 심하게 청을 자극을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모문용에 대해서도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도착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두른 거를 청 쪽에다가 자꾸 제스처를 보내면은 예. 청 쪽에서도 사실 조선이 입장 곤란한다는 건 이해해 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들한테 위협이 안 되면은 네. 청은 일단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 대개 북방인족 뭐 그때 일어난 북방민족들은 대개 그랬듯이 중원이 일차적인 목표거든요. 네. 그럼 중원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조선부터 먼저 건드리는 이런 일은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 G2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병자론을 주목을 한다는 건 좋은데 네. 이러면서 드는 사례가 임진왜란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원 같은데, 그러니까 세계 그 중심에서 변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말려 들어간다는 어떤 필연성 같은 걸 자꾸 주는 이런 사례들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부터가 좀 불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분명히 우리 역사 중에 그런데 안 말려드는 역사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고려 중기에 북송이 밀려나면서 금에 밀려났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중원의 패권 이 비중이 달라지는 건데 그때도 똑같은 여진족이에요. 좀 다수의 사례가 있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랬지 않느냐라고 의미부여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반대 선택을 한 또 반대의 결과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반예가 네. 많이 발견이 됩니까? 그렇죠. 어. 이때뿐만이 아니라 또 나중에 보면은 요하고 북송, 네. 그리고 뒤는 금과 북송, 그리고 조선 초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명 교체기 때. 그러니까 한명기 교수가 이 책에서 말하는 뭔가 이 교체기 때만 되면은 그 분란을 겪었던 우리의 그 실상, 뭐 형편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제시를 하는데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었다. 반예도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뭐 한명기 교수가 개인적으로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이 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뭐 G2 시대하고 연결시키고 세계의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도 말려든다는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예. 문제는 그게 필요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만 들으면은 세계 중심에서 뭐 좀 혼란이 생기면 우리는 꼭 필연적으로 말려 들어가야만 하는 것 같은 어떤 운명론에 빠지기 쉽지 않습니까? 아닌 사례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균형이 있죠. 그리고 아닐 때는 왜 그랬느냐? 외교적으로 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 글쎄 제대로라고 하기는 좀 뭐 개인적으로 제가 예. 단언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모합니다만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다룬 바 있는 그 금과 북송의 관계에서 네. 묘청은 어차피 좀 원리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자존심을 세울 수는 있는데 그때 진짜 묘청이 정권 잡아가지고 금나라로 쳐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병자호란하고 비슷한 일 생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뭐 북송이 금을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 자기들도 황제가 잡혀가는 판에 그 전황을 거꾸로 전달해가지고 전쟁을 할 뻔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존심은 상하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존심이 먼저냐 생존이 먼저냐 여기 선택이죠. 실리냐 명분이냐도 그 되겠네요. 시기에는 네. 생존을 먼저 선택을 한 거죠.
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냉정하게 이제 가치관의 차이인데 예. 요즘에는 뭐 실용주의 시대 아닙니까? 예. 실용주의 시대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게 제대로 된 선택이죠. 그러니까 고려 내부에서는 혼란을 겪었을지 몰라도 외침으로 끔찍한 비극은 피해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여진족을 상대로 명청 교체기엔 반대의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전쟁에 영향을 안 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모문용에 대한 태도부터 변하거든요. 광해군이 그렇게 거리를 뒀던 모문용의 인조 정권은 목을 메고 떠받듭니다.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들어줘요. 또 그렇게 되니까 그게 청을 자극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문용은 그걸 믿고 더 횡포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모문용이 조선에 대한 횡포는 조선에서만 불만을 가진 게 아니라 명나라 조정에서도 불만 가진 인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원숭왕 같은 사람은 나중에 모문용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서 그런 말까지 해요. 네 녀석이 이거 여기서 낭비한 군량만 제대로 활용을 했어도 청과의 전쟁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을 거다. 그 뒤집어 말하면 거기서 쓴 군량의 대부분은 어디서 다 착취를 해온 건데요. 당사자인 조선은 말도 못하고 그걸 떠받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왜 그랬느냐? 예. 바로 그 제조 지은을 주장하는 그런 부류들이 정권을 잡고 여론을 형성해 가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뭐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백성들의 고통은 두 번째 치고. 그리고 여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렇게 존왕량이 외치는 사람들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두 부류거든요. 하나는 거의 신앙 차원에서 무조건성의 원리로 주장하는 사람들. 네. 어떻게 보면 순진할 수는 있어요. 국가에는 피해가 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이면에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정책을 피면서도. 사실 조선 초기에 외교적으로 뭐 한명기 교수도 소개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올라오는 보고는 후금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이런 보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바보라고 하더라도 진짜 그런 신앙 차원 가진 사람들만 조정에 득실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잘못하면 나라가 큰일 나겠고 뭐 나라는 둘째치고 정권이 또 무너져 버리니까 그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정책이 밀고 나갔느냐?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문용을 광해군이 어느 정도 거리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인조 정권에서는 모문용을 떠받들 수밖에 없었던 게 첫 번째, 명 쪽에서 이거는 외교적인 좀 그 기교를 부렸다고 할까? 사실 그동안 광해군이 어떻게 보면 좀 중립외교를 한 게 명 쪽에서는 좀 손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적극적으로 존왕량이 주장하고 나오는 인조 정권 같은 경우에 명 쪽엔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얼른 승인을 안 해줍니다. 오히려 조카가 숙부를 쫓아낸 폐륜이라고 해가지고 인조에 대해서 그 승인을 안 해주고 시간을 끌거든요. 근데 이게 뭘 말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명액을 어떻게 보면 짝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명을 받들어 주겠다고 했는데도 승인을 안 해주니까 그럼 자기들 그 반정의 명분을 어디서 찾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단 겁니다. 왜 승인을 빨리 받자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모문용이었던 거예요. 밀당 과정에서 명이 밀어내기를 살짝 하고 있었는데 거의 완전히 그냥 말려 들어가지고 예. 거의 뭐 무장해제하다시피 해서 그러니까 모문용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게 예. 너라도 중간에 얘기를 잘해줘가지고 우리 정권 승인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탁이라는 게 거의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 모문용은 여기 와가지고 사실 뭐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에서 자기가 갑일 이유가 없어요. 만주에서 쫓겨 들어온 놈이 왜 남인 나라 땅 와가지고 횡포 부리는 것만 해도 눈꼴 쉬운데 그럼 여기서 대우해줘야 될 필요도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 인간한테 목을 매게 된 거예요. 근데 별안간에 반정이 감행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뒤바뀌어 버리는 모문용의 주의가 확 올라가면서 모문용에 대한 지원 이런 게 급격히 증가하는 거죠. 그게 다 조선 백성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거고요.
이러면서 이제 청도 자극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정권 안보를 위해서 국가의 위험한 짓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자가 국가의 입장에서는 더 위험한 존재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국가 안보를 저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게 오늘날에 주는 시사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병자호란의 교훈은 뭐 그냥 외교를 잘해야 된다는 하나만한 소리에서 찾는 것보다는 네. 이런 부류가 국가에다가 얼마나 큰 해악이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미국을 비난하면은 종북주압발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처단해야 될 존재로 몰아세우는 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대부분이 또 교과서 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냉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광해군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 가지고 국제 정세의 냉엄함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어린애들처럼 착한 나라, 나쁜 나라가 있다는 소리는 안 하죠. 그러니까 전에 뭐 이완용 얘기를 하면서도 네. 같은 친일, 친미도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면 친일이든 친미든 간에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면 우리나라의 생존에 도움이 되면 그래서 친미나 친일을 한다. 이런 차원의 친미나 친일하고 네. 오히려 미국보다 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런 친미하고 차원이 같겠습니까? 투 더 코어.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오늘날이나 그때나 이런 부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미국을 비난하는 게 대한민국 정통성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미국을 비난하는지 따지면서 비난을 하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뭐 이걸 미국을 비난하는 게 우리나라한테 이익이 된다 아닌데 이렇게 따지고 비난하면 모르겠는데 저 좀 황당한 소리도 들었거든요. 뭡니까? 일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냐. 기독교인들은 다 착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리라고 보느냐.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그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주신 거긴 한데 실제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뉘앙스를 그럴 수 많이들 있거든요. 이해하실 거예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더 접근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많이 상황도 있죠. 있습니다. 예. 더 황당한 소리는 그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군이시 유키나가가 네. 카톨릭 승려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독교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니시가 나쁜 놈이 아니라 그거를 방해할 이순신이 나쁜 놈이라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깊이 빠지면은 좀 광신을 한다 그러죠.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전부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당시 성리학의 원리주의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대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국가의 생존 그리고 외교를 잘못해서 전쟁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 백성들이 치러야 될 희생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럼 그들이 말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안보라는 게 국가 안보인지 정권 안보인지 권력 안보인지 기득권 안보인지 예, 좀 자명하게 가려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바탕에서 바라보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병자호란 때 피해를 보고 나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북벌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북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실제로 보면은 송시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이 사람은 네. 좀 노련하죠. 북벌을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 북벌하지 말자는 주장이었으니까. 그럼 그게 뭡니까? 전쟁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어떻게 병자호란의 가장 초점은 불필요한 전쟁을 자초했느냐 말았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불필요한 전쟁을 자초했느냐 말하는 데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치더라도 최소한 위험한 행동을 한 건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험한 행동을 한 거를 기계라고 높이 평가를 하면서 그로 인해서 초래된 전쟁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된다고 또 백성을 쥐어짜는 거거든요. 전쟁으로 피해를 본 백성들을 쥐어짜가지고 또 전쟁 준비를 하게 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전쟁을 일으킬 생각조차 없는. 아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 착한 나라, 나쁜 나라 이런 거 없다는 건 알아야 된다는. 그렇죠. 그 말씀이 제 머리에는 딱 박히네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마추어처럼 생각하지 말자는 건데 그 한명기 교수의 책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읽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광해라는 인물은 그 당시의 질서 속에서 아마추어처럼 굴고 나쁜 나라 착한 나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진 않은 그래도 어쨌든 프로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한명기 교수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제 아무래도 대중적인 글쓰기를 하려면은 네. 사실을 그냥 평이하게 써줘야지 분석적으로 쓰면 오히려 흥행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잘못하면은 G2 시대를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알맹이 빠진 안고 없는 찐빵을 내놓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쉬움을 좀 보완을 해보고자. 물론 선생님도 한명기 교수의 이 책의 취지는 충분히 아실 테지만 이 보완을 해주신 비판적 책 읽기의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어제 오늘 병자호란을 둘러싼 얘기 폭넓게 깊이 있게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주제는 또 뭘지 다들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재미있는 얘기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월 5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어제에 이어서 한명기 명지대 사학과 교수가 쓰고 푸른 역사가 낸 역사평설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참 여러 각도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